네, 언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헬마의 발제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뉴스 인물 중에서 제일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는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 명예 교수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1리터 아니라 10리터도 내가 마실 수 있다. 이 도발적인 발언을 했었던 그 인물인데 그래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여당에서 만든 이제 TF 조직이고요. 그리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 간담회 이런 이제 주로 정부 여당에서 개최하는 간담회를 종횡무진하면서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정작 그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원장이 엊그제 이제 국회 과방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랑은 다르게 후쿠시마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음용수 기준이 삼중수소 농도 1만 리터당 1만 베크럴인데 지금 이제 오염수 같은 경우는 리터당 62만 베크럴을 넘기 때문에 60배 넘는 기준치를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내서 명시를 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원자력 연구원에서 초빙한 교수의 발언을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정면으로 뒤집을 거면 도대체 왜 초빙을 한 거고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왜 가만히 있었던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음용수 기준이랑 비교해 봤을 때 마시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는 굳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장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기자들도 간단하게 이거는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는 이 얘기는 왜 안 나왔던 것일까? 라는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좀 이렇게 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원자력 연구원장이 얘기하지 않아도 음용수 기준 찾아보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동안에 관련 보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에도 MBC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 삼중수소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삼중수소보다도 더 이제 그 위험도가 높은 걸로 이미 이제 확증이 돼 있는 그런 이제 방사성 물질들, 예를 들면 세슘이라든지 뭐 요오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2020년 12월에 일본 도쿄전력이 그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심각한 수치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프스를 통해서 이 걸러진 그러니까 8년 동안 정화를 해왔었던 그 오염수에서 스트론튬의 기준치가 14,000배, 그리고 세슘이 9배, 요오드가 6배 초과한 상황으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8년 동안 정화해서 2020년에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3년 지난 지금은 과연 기준치를 이 오염수가 통과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어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최근 발표는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 시찰단이 갔을 때 좀 실효 채취를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정밀하게 확인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증 보도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 화장실 물도 깨끗한데 그걸 마시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리터 아니라 10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셔도 된다가 아니라 그냥 강조화법, 안전하다고 하는 것의 강조화법 이렇게 그냥 언론이 생각하고 뭐 그런 것까지 검증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말이 거짓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럼 너 지져봐라고 하는 사람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부 여당이 계속 강조해 왔던 게 과학과 실증이거든요. 과학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실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외에 다른 발언들은 다 이 괴담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쳐왔었고 과학적 객관적을 강조했죠.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까지 안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방류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강조하는 발언이었다면 성일종 TF 위원장의 발언을 좀 방향이 달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화장실 물도 충분히 깨끗하지만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지. 화장실 물은 마시면 안 되지만 깨끗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오염수도 처리해가지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긴 하지만 굳이 그걸 마시지 않는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뒤집힌 거죠. 음용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방류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려면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엄밀한 발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원자력 연구 원장도 국회에 나와서 음용수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학자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발언을 한 셈이고 원자력 연구원장도 동의하지 않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인 건데 왜 그럼 초청을 했느냐? 이 부분이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의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왜 불렀냐 그러면 그러면 사실상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온 사람을 왜 우리 정부기관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발언권을 주느냐? 사실상 일본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주한기 원장이 답변하기로는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고 우리랑 공동 주관을 했던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이라는 곳에서 초청을 한 거다.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라고 하길래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라는 데가 이 앨리슨 교수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될 때는 거의 노출이 안 됐던 곳이다 보니까 보도 내용에서도 확인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한기 원장이 얘기하기로는 앨리슨 교수가 썼던 책을 번역한 단체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한기 원장은 마치 이 사단법인이 그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별도의 사단법인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홈페이지의 연영란에 가면은 제가 그 이제 화면으로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2018년에 처음 모임을 시작하던 단계에 이 모임을 이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주한규 교수입니다. 네. 근데 그 주한규 교수가 지금 원자력 연구 원장이거든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별도의 조직인 것처럼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르게 2018년에 이 조직이 만들어지던 시점에는 굉장히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홈페이지에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모임을 주도한 게 이제 최영대 플란다스 대표라고 돼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플란다스라는 그런 어떤 업체나 뭐 이런 단체나 이런 걸로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고요. 플란다스는 플란다스의 개 그거 아닌가요? 그건지 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파트라슈와 함께 나왔지 뭐 이거 그거 아닌가? 근데 이제 다만 최영대와 플란다스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기서 이제 따왔을 수는 있는 게 뭐냐면 그 검색됐을 때 나오는 게 플란다스 팜 양계 농장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 유기농으로 양계를 한다고 하는 농장인데 언론에 몇 군데 소개된 데가 있더라고요. 최영대 대표로 해가지고 그 최영대 대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모임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이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라는 곳은 주로 탈원전 반대를 위한 지면 광고, 신문에 이제 지면 광고를 내거나 관련 반대 집회를 주최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다가 2021년 대선 직전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조직화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주한규 교수가 당시 윤석열 후보의 원자력 멘토로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원자력 전문가 800인의 윤석열 지지선언 이거를 이끌어내면서 정치 전선에 적극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활동이 뭐가 있었느냐면 윤석열 후보가 2021년 7월에 대전에 갔을 때 탄소 중심 마스크를 착용한 장면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네. 원래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써야 되는데 탄소 중심이라고 써 있는 마스크를 써서 저 장면인데 저게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저 마스크를 제작한 데가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었던 행사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4년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토론회였는데 그 토론회의 공동 주관 기관이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윤석열 당시 캠프하고 주한구 교수하고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좀
밀착돼 있는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흠. 저 마스크 제작이 2022년 2월부터고 그리고 이제 토론회 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착용하게 된 걸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그 공개하고 있는 연영만 보더라도 주로 하는 활동이 신문이나 방송 같은 매체에 혹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문제 그리고 노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비평하는 칼럼이 게재되거나 뭐 방송을 통해 소개가 된다. 그러면 곧바로 항의서를 발송하는 거. 그리고 항의 광고를 지면에 게재하는 거. 그리고 언론 관계자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주요 활동으로 연역에 소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김재남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의 퇴임 촉구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하는 쪽이 주로 활동의 무게 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홈페이지만 쭉 살펴봐서는 과학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로는 보이지 않는데 어쩌다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랑 함께 이런 어떤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좀 질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모임을 이제 주관하고 있는 공동 대표들이 다 과학계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인물들, 과학자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과학계에서 활동해온 인물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신광조 씨라는 분이 공동 대표로 돼 있는데 이분은 광주시의 이제 국장 출신 공무원 출신이고요. 조기양 공동 대표는 MBC 기자 출신이고 최영대 공동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란다스 양계팜 대표로 보이는데 국정은 광주 지부장 출신입니다. 과학계 인사들로는 거리가 멀고 신광주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지역균형 발전 특보를 지냈는데 네. 그때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5.18 부상자회 회원한테 뭐 거렁뱅이라든지 전라도인들의 비천한 인식을 보여준다든지 광주는 권력과 돈에 환장하고 비열한 곳이라든지 이런 지역 비하 발언을 했다가 해촉됐었던 인물이고 최영대 씨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직 관련해 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주로 담당하는 고범규 이사 같은 경우는 정당인이라고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물들도 대부분 사업가 아니면 원전 업계 인물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주로 이 대외 발언을 정치적 인물들이 담당을 하고 공신력을 업계 사람들이 떠받치는 구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앨리슨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언론들이 조금 더 심층 취재를 해서 이 간담회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어야 국회까지 가서 이렇게 원자력 연구원장이 해명하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가능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헬마가 이제 제기했던 우리는 이제 이게 언중유골 언론 비평이니까 그쪽에 초점 맞춰서 좀 좁히면 자, 언론이 그러면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디어오늘 기자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그 앨리슨 교수 이야기가 어떻게 처음에 전해졌는지 보니까 앨리슨 교수는 방사선과 핵물리학 분야를 40년 이상 연구해온 학자다. 2009년에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등을 통해서 이제 방사선과 원자력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이렇게 지적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검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선 뭐 여권에서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말을 들었고 이 전문가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믿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단체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국회에서 질의가 있은 다음에야 이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어떤 주장 뭐 1리터든 10리터든 저는 그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분의 그 화법이 과연 학자에 맞는 화법인지를 사실 언론이 제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얘기냐면 혹시 병원 신세 져본 적 있었어요? 두 분은?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운이 좋게는 없었습니다. 어이구 튼튼하시네. 좋겠다. 네. 저는 여러 번 받았는데 수술 전에 의사가 환자나 환자 그 보호자에게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 이 수술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수술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반대의 측면을 얘기를 해줘요. 의사가. 그죠? 물론 거기에는 어떤 뭐냐면 면책을 위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은 이 수술은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시술이 되는 것 때문에 100% 안전합니다. 믿으세요라고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사람의 체질이나 무엇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과학이 이야기해야 되는 화법이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얘기해야 되는 화법. 무슨 얘기냐면 과학에서 나온 실험과 그 실험 결과로서 일반화하는 과정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험 환경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과학의 이론이란 건 그렇게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뭐 세슘이 얼마, 삼중수소가 얼마, 스트론튬이 얼마가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또 체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과학자라면 100%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경향성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같이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과학자의 화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주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거의 뭐 저기 그 저작거리 약장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믿어봐. 어. 만병통치야. 거의 뭐 일단 잡숴봐 수준. 일단 잡숴봐. 다나 100% 안전해.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냐라는 거죠. 저는 그 점이 제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방송 가지고 왜 편파적으로 패널 출연시켰냐고. 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면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그렇죠. 반대쪽의 패널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방송만 욕해요? 왜? 예? 그러면 특히나 이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토론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웨이드 앨리슨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마이크 쥐어져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위 세계적인 정말 석학이라 하면 저는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웨이드 앨리슨 교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과학적 이론이나 과학자가 있다면 같이 불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시를 해주고 판단은 수술 전에 쭉 브리핑을 해주면 최종 판단 쌓이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최종 판단을 국민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원칙인 거예요. 이게 아니겠다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오늘 그 상세하게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들이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는 엊그제 제가 이제 여기에 주목하게 된 것도 미디어 오늘에서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장의 발언을 국회 발언을 소개하는 기사 중에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에서 이 사람을 초빙했다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날 많은 기사를 봤는데 그 많은 기사 중에서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에 주목한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미디어 오늘의 그 조직이 소개되는 기사를 봐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원자력 연구원에서 초빙을 하지 않았고 다른 데서 초빙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기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단법인 혹은 뭐 별도의 사단법인 뭐 원자력 연구원과 관계없는 뭐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만 소개가 돼 있어서 어디라는 건지를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었던 게 좀 의문이고 그러니까 아마 기자들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그리고 그렇게 소개가 됐다면 그 조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는 보도가 추가로 이어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래야만 이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가 그동안 윤석열 캠프 시절부터 얼마나 이 정부 혹은 정부 인사들과 깊은 연관을 맺어왔는지 그래서 주한규 원자력 연구원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그 간담회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야 주한규 원장이 마치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끊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까지도 이제 연결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좀 추적했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앨리슨 교수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보도에서 영국 출신의 석학이라고 하는데 석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40년 연구했다며 40년. 근데 이제 그거를 검증하려면 40년은 사실 저도 개인 연구를 하자면 40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걸 통해서 석학이라고 인정받는 건지 어떤 연구가 그 사람의 주요 연구인지 혹은 이제 일부 기사에서 일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선 주로 일본에 강연을 다니는 일이 많다.
라는 게 슬쩍 기사에 비춰진 정도만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예전에 저희가 비교를 해보자면 하버드의 마크 램지어 교수 같은 경우 그분은 이제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 가지고 그 망언을 했을 때 거의 샅샅이 파헤쳐졌거든요. 그 동안에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었고 어떤 식으로 연구 활동을 해왔는지가 다 공개가 됐는데 왜 이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어떤 추적 보도가 나오지 않는가, 검증 보도가 나오지 않는가, 그것도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주목해야 되는 게 균형을 잡자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패널을 섭외해서 소개하는 것도 그 사람의 발언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 이 사람이 하는 발언에 얼마 정도나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거, 그 과정도 언론에서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품에 보면 허용 기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용 기준치가 그러니까 제품 어떤 설명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다. 그렇죠. 성분은 이랬는데 이게 과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섭취가 되면 해가 되지만 적정량이 되면 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소비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허용 기준치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허용 기준치라고 하는 것들도 평균적 인간을 그러니까 설정하고 잡은 기준이지.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전부예요. 내 생명은 n분의 1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확률이 아닌 거죠. 그렇죠. 확률이 아닌 거죠. 전부인 거죠. 나한테는. 따라서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명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삼중수소 같은 경우도 오염수에 삼중수소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안 하잖아요. 있죠. 있는데 그게 허용 기준치냐 아니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근데 한쪽에서는 체내에 그게 흡수가 된다 하더라도 뭐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지나면 다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 안 준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포유류 이런 데를 상대로 그 실험해 보니까 아니더라. 전에 축적되더라. 문제가 그러면 지금 양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론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대로 그러니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전달을 해주고 거기서 그러니까 경제적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더 그러니까 추가 실험이 필요한 거고 허용 기준치라는 것도 나중에 변경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독성 실험이나 이런 것 통해서 이전에 몰랐던 부분들이 다시 발견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허용 기준치도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균형 잡힌 정보는 제공해 줘야 되는데 왜 앨리슨 교수에게만 마이크 쥐어주느냐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이렇게 과학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도 뭐 하는데 전혀 오히려 이건 정치가 네. 작동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의 역할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인 전문가를 데려와서 얘기를 한다면 반대쪽에서는 그에 반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괴담이래죠.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찬반의 영역이 진짜 과학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맞부딪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간담회를 열어서 뭐 찬반 양론을 듣고 어느 정도의 좀 합의점을 최소한 기준점을 내고 이런 게 당연한 정치의 역할인데 지금은 그걸 하지 않는 게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문제는 공론을 조직해야 되는 사안이지 교육시켜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네.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거다. 사실 교육이라고 보기도 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지민 기자 발제 한번 들어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아까 왜 언론이 이런 기사를 쓰면서 앨리슨 교수 기사를 쓰면서 검증을 안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얘기할 거랑 조금 연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언론사가 포털의 노예다 뭐 이런 말은 워낙에 많이 들었죠. 근데 이 포털 노예들의 운명을 정한 곳이 있어요.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이렇게 재평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엄청 뭐하는 곳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를 받아주느냐 마느냐. 네, 모태 온라인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렇죠. 그런 곳인데 이 재평이 뭐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언론 관련 협회나 뭐 소비자 단체들이 이렇게 추천한 위원들로 운영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네이버에 입점할 수 있는 매체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3월에 지금 7년 동안 1년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7기 활동이 끝났는데 이제 좀 그동안의 문제들을 개선해 보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가 1.0이었다면 이제 2.0으로 나아가자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 그런데 바로 이 지난 22일에 네이버 카카오가 갑자기 재평이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걸 두고
왜 중단을 한다고 했느냐. 결국에는 양대 포털이 정부 압박에 못 이겨서 재평이를 놔버렸다. 왜 이런 갑자기 저는 이야기가 나오고 박근혜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 떠오를까 이 지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점에서 떠오르시는 거예요? 해수부가 문제니까 없애버리겠다고. 아, 그렇죠. 사실 문제가 되면 없애버리는 게 해수부가 가능한 아니라 정부이기도 한 거죠. 해경이었나? 해경이었죠. 예. 네. 그래서 뭐 우선은 비슷한 거죠. 좀. 네, 재평이가 뭐냐 이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추격을 해보면은 이 1년에 한 번 재평이 심사를 해서 네이버 뉴스나 다음 뉴스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이 뉴스 페이지에서 바로 인링크로 제공되는 기사들이 있어요. 있죠. 네, 이 업체들이 CP사 콘텐츠 제휴 업체라고 하는데 포털 화면 안에서 이제 네. 기사가 뜨는 거죠. 그렇죠. 눌렀을 때 네이버 뉴스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곳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뉴스를 사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개념이라서 돈을 주죠. 받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이 돈이 상당히 수익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온라인 매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곳이고. 언론사 스스로 지금 노예라는 이런 자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을 쓰는 게 스스럼 없어졌다는 것도 참 슬픈 일인데요. 그래서 이거 전에도 뭐 검색했을 때 걸리는 기사, 그리고 뉴스 스탠드에 올라올 수 있는 기사, 돈을 안 받아도 두 단계가 있는데 뭐 워낙에 포털 중심으로 뉴스가 소비가 되다 보니까 여기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기사를 써도 사람들이 읽지를 않는다. 한마디로 목줄 지은 곳 그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목줄 진 곳인 진 거예요. 곳.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사 유통 자체가 어려운 곳이 있으니까 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곳인데 지금 뭐 재평이 관련해서나 이렇게 포털 뉴스 운영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계속 손을 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박성중 당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였는데 포털이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재평이 법제화를 추진을 하면서 이걸 논의하기 위한 포털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지난달에 대통령직 속 국민통합위원회에 이 국민통합과 미디어특위라는 게 출범을 했는데 바로 첫날에 포털이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환경을 초래했다. 그리고 또 문체부도 최근에 포털뉴스 불공정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또 특히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평회가 중단된 뒤에도 당당하게 하고 싶으면 편향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내놓는 게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정부 여권에서 이 포털을 지적을 하고 있는 그 핵심을 보면 사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지금 여론 지형이 여권에 불리하게 편향적이므로 포털의 불공정성을 깨야 된다. 그러면 재평이도 정파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면서 뭐 편향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러면 노예의 일원으로서 네, 재평이를 한번 일단 국힘의 어떤 평가 말고 언론사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면 언론사 입장에서도 참 재평이라는 곳은 복잡한 곳인데 그동안의 재평이가 문제가 많긴 했어요. 복잡하다로. 그렇죠. 복잡하다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복잡하죠.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 바뀌어버리는데. 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해체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뭐 처음에 이렇게 출범할 때부터도 뭐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더라, 막 이러면서 정치 개입 논란도 있었고, 뭐 한창 처음에 이 재평위를 만들겠다고 하기 전에는 사람이 기사를 좀 배열하고 제휴사도 고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좀 주요 언론에서 사이비 언론이 포털에서 판을 친다 이런 식으로 보수지 같은 데서 비판을 하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곳이고 또 이 재평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5개 단체가 2명씩 추천하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15개 중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7개인데 그중에서 언론사협회가 5곳이에요. 근데 이 5곳 중에서 2곳이 중요합니다. 이 한국신문협회, 주요 이제 일간지들 위주로 이루어진 곳이고 한국신문협회 주 이제 발행인 그쵸. 중심으로 돼 있는. 그리고 온라인신문협회, 이 종이신문 발행하는 중앙언론사의 디지털 매체 협회거든요. 지금 언론사 사장님들 협회라고 보면 되죠. 기본적으로 언론사 중에서도 지금 3개 중에서 2개가 이렇게 주요 일간지 중심으로 이뤄진 곳이고 뭐 나머지가 인터넷신문협회, 방송협회, 케이블TV 방송협회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기울어졌다고 말을 하려면 오히려 이 구조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영이 조금 더 비율적으로 많은 일간지 쪽에 집중이 돼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 근데 일간지 쪽이든 네. 뭐든 아니라 이제 언론사 종류별 협회를 그냥 막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종류별 협회를 망라했지만 근데 그러면 그거 말고 어떻게 구성을 해요? 지금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나중에 추가가 된 것이 뭐 시민단체, 뭐 소비자단체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이번에 2.0이 나오게 되면은 뭐 소비자 전문가 뭐 이렇게 언론 관련해서 6대 6대 6을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시민단체를 두고 좀 보수 성향 언론단체에서 좌편향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재평의 활동을 보면서 아까 신문 관련이나 뭐 언론 협회들을 망라했다고 하셨는데 좀 봐주기 논란이 집중된 곳이 공교롭게도 조선일보였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그 에드버토리얼 기사라고 신문 보면은 광고 협찬성 기사인데 에드버토리얼 붙여가지고 나오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포털에 기사로 송고를 한 거죠. 근데 원래 재평위에서는 이거를 처음에 출범할 때 이거는 이렇게 위장된 광고 홍보라서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입장을 바꾼 적이 있었고 또 2018년에는 이 조선일보가 아니라 이렇게 독립 법인으로 나간 곳에 기사를 4,000건을 실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때 소명을 들어줬어요. 조선일보 측에. 그 소명의 이유는 실수였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된 거는 그 연합뉴스 광고형 기사 사태도 있었고 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 재평위에서 좀 굳이 기울어졌다 봐주기에 이렇게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덩치가 큰 언론사들인 거가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좀 워낙에 이 구성 자체가 편향됐다고 보려면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재평위가 운영되는 게 투명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평위원들을 명단을 공개를 안 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모 기자가 항상 이 재평이 구성될 때마다 뭐 재평위원 공개한다라는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뭐 회의록도 공개를 하지 않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 다만 이제 뭐 재평위가 운영되면서 어뷰징 기사나 뭐 광고형 기사를 이렇게 제재하는 걸 평가 기준에 넣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환경의 순화에 조금은 도움이 됐고 그래도 계속 감시받으면서 개선이 되는 지점은 있다. 뭐 요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 이 재평이나 뭐 포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는 아예 법제화를 하자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율기구로 독립된 기구로 어쨌든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예 법제화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그 노예의 목줄이나 돈줄 같은 걸 결정하는 걸 이 언론사 협회라던가 시민단체들이 구성된 재평위가 아니라 사실상 뭐 정부의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걸 보면은 뭐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이 있는데 인터넷 뉴스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 추천으로 구성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털 사업자의 의견 제시나 시정 공고를 할 수 있고 기사 배열 기준을 심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편향됐기 때문에 더 독립을 시켜주겠다가 아니라 편향됐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겠다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고의 바탕에 이게 있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다 기울어졌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지금 운동장 상태가 뭐예요? 지금 그러면 평평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지금 포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한 상태라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좀 장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비판을 받는데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포털을 지금 이대로 유지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정부위원회를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별도의 포털을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접근 방식을 보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뭐 포털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부가 생각하는 불만 뭐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보도가 많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저에 깔고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왔다면 국민의힘은 그걸 숨기지 않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조승래 의원이나 박성중 의원 모두 그러니까 의견이 딱 일치된 지점이 있어요. 포털의 어떤 알고리즘을 검증해야 된다에는 의견이 일치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사가 이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 전부 다 불만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였나요? 원중유골에서도 한번 소개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이버는 알고리즘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게 블로그에 공개를 해놓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취재를 하면서 그 네이버 알고리즘 봤는데 정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근데 과연 조승래 의원이나 박성중 의원은 본인들이 알고리즘을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를 하겠죠.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사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전문가 의뢰를 해서 알고리즘 자체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를 공개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과연 국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물론 본인들이 데려오는 전문가가 더 객관적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평가 기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려면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 삼았던 거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나 박성정 의원 같은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그 근거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였어요. 오늘 노 기자님 준비한 내용에도 보면 CP사 중에서 기사 조회수 기준으로 봤을 때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가 탑3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2월에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차타공인 보수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보더라도 사실 이 매체들이 뉴스 포털에서 자주 노출이 되고 많이 노출되는 상위 기사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기울어졌다는 거는 결국 보수 편향이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 의문이 좀 동시에 드는 거죠. 제가 그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전부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게 왜 나오느냐? 그게 심리학 용어 중에 부정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네. 부정편향이 뭐냐면 사람들은 심리적 특성이 부정적인 것에 먼저 눈길을 준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 보면 왜 세상이 뭐 이러냐 좀 좋은 뉴스도 많이 얘기하라고 하는데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부정적인 것에 먼저 눈길이 간다 해서 부정 편향인데 요거를 약간 이제 각색을 해서 적용을 하면 딱 보면 우리 정당한테 불리한 기사가 딱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당한테 유리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거는 눈에 잘 안 띄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흘러가는 거죠. 사실 그 여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게 아마 본인만의 버블에 갇혀 있었을 수도 있다. 부정적인 걸 많이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부정편향인 거죠. 네, 이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점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가 상위 세 곳인 거는 맞는데 이게 뭐 보수적이어서 많이 노출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포털에서 많이 유통된 기사들을 보면은 좀 생활용 기사라던가 뭐 선정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 세 매체의 공통점이 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 관련해서 대응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또 팀을 운영하는 곳들. 네, 그래서 뭐 그 조선일보 건설 노동자 보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만든 그 조선 NS 발 기사인 거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말 개선하기 위해서 알고리즘도 평가하고 좀 재평이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점은 나한테 유리한 기사가 별로 안 보이고 불리한 기사가 많다 이러면은 약간 좀 안경을 고쳐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뭐 이런 생각이 가지는 드는 아마 거죠. 이런 심리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조중동에 지금 그 유럽 판매 부수고 한겨레 경영이 유럽 판매 부수가 엄청나게 다른데 네. 왜 포털에 하면 등가 같은 반이나 거 동료 취급하느냐? 그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무엇을 많이 보느냐라는 건 굉장히 여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또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 지적을 했던 게 최근에 이 양대 포털이 도입을 하려던 게 있었어요. 뭐 트렌드 토픽이나 투데이 버블 같은 건데 이게 뭐 제2의 실검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검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갑자기 검색량을 급증시켜가지고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 게시물의 양 같은 것에 기반을 해서 시간 단위가 아니라 뭐 일수로 단위를 좀 넓혀놔서 하는 거라서 이것도 정말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면은 따져볼 건 많겠지만 뭐 정말 실검 여론 조작이라고 볼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나저나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 재평이가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애초에 카카오가 좀 탈퇴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럼 언론사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지금 입점 제휴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있었던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상장 준비하고 있던 그렇죠. 어떻게? 네. 네. 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한동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동안에 광고형 기사를 좀 이렇게 땡기고 싶은 곳들은 좀 많이 성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정작 그런 기사를 쓰지 않는 곳들은 더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입법 사각지대에 이제 불법이 판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공청회나 뭐 이런 걸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뭐 포털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정부가 법제화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영방송과 포털은 하여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여간 이제 홍역을 앓습니다. 네. 그죠? 어김없이 그러니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럴 때 이제 그 뭐 흔히 하는 입에 발린 말이 근본적인 처방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 안 건드리면 됩니다. 사실 그때 정치권이. 상황이 다른.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중 요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이야기 좀 끝맺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